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역에서 한국 최고 1인자죠. 저의 연합인포맥스 짝꿍이기도 한 긴급 사태 진단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님, 네. 뭐 저랑도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한 네. 3주 만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형 이벤트죠.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적으로는 대형 이벤트가 지금 발생한 건 맞죠. 그래서 네네. 작긴 하지만 약간의 사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전체 금융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네네.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니 한국에서 그런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흘러갈 것인지. 사실 그 연체율이 높은 것은 두 군데예요. 지금 상호신용금고는 연체율이 떨어졌고 네. 금감원 산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금융감독의 감독을 받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사실 연체율 관리가 대부분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행정관리부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높아졌고 그렇죠. 또 하나 금융 감독 산하에서는 증권사가 연체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은 예견된 거잖아요. PF 대출, 그 PF 관련된 대출과 보증을 워낙 증권사에서 수익 모델로 삼아서 네. 이거죠. 보통 그 매입 보증, 매입 확약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그래서 매입 보증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 확약의 경우는 만약에 그 중간 주체가 돈을 못 갚으면 증권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렇죠. 떠안는 거죠. 빚을 떠안는 거죠. 떠안는 거죠. 예. 그야말로 보증 서준 거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보증을 서준 그동안에 왜 증권사가 보증을 서줬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해부터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실 새마을금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새마을금고에서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났냐? 지난달에 그 남양주 동부라는 새마을금고 지점 하나가 지점이 폐쇄가 되고 옆에 있는 화도 지점하고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 남양주 동부 지점이 투자했던 그 PF 관련돼서 한 600억 정도가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손실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자생적으로는 있기가 그렇다 해서 이제 통폐합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돈 맡겼던 예금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멀쩡히 있던 지점 하나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통폐합된 화도 지점에 가서 내 돈 내달라. 내 돈 안전하게 있는 거 맞냐? 누구는 그 직원한테 이렇게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새마을금고는 조금 어느 정도 지급 여력도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예금자 보호 되고 정부가 범정부 관리단 꾸려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투자했던 PF 투자가 부실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PF 투자를 새마을금고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네. 다른 여러 금융기관들이 했겠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새로운 부동산 지을 때 사실은 시행사나 이런 친구들이 네네. 다 자기 돈을 갖고 하면 참 좋은데 네네네. 이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간덩이가 커가지고 그런지 레버리지 10의 모수를 가지고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빵빵 터트리면서 네네. 사업을 했고 네. 그 사업의 중간 과정에 시행사들이 인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 토지 매입해서 계약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PF죠. 네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네네. 일정 기간 동안에.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 구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PF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연체가 많이 나서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금융기관들이 새마을금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작고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아까 얘기했던 증권사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있고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는 여전사 라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카드사 같은데 캐피탈사 이런 데죠? 캐피탈사입니다. 캐피탈사. 예, 카드사고 캐피탈사는 조금은 다른데 캐피탈사 주로. 그래서 요 세 군데의 금융기관들이 좀 연체율이 조금은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사태의 저는 본질은 과연 이 부동산 PF 관련된 이 투자에 대한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냐 그렇지 않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그 증권사가 이제 사실은 연체율이 제일 높은데 이게 증권사하고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조금은 일단은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부동산 PF 쪽에 금융 쪽에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금융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이제 개발업자가 예를 들면 뭐 어디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땅을 이제 매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땅 그 가치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이제 걸게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주고 이제 땅 계약금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 토지 확보가 됐으니까 나 여기에다가 이제 허가 받고 아파트 지어서 나중에 분양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네가 믿고 지금 필요한 돈 좀 빌려줘봐. 라는 게 바로 이제 브릿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어떤 토지 관련된 대출금, 그 다음에 뭐 사업비, 이런 것들을 초반에 이제 빌려주는 게 이제 브릿지 대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토지를 이제 매입을 했고. 네. 토지 매입이 완결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완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고, 여기 아파트를 질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인허가가 나온 거를 그 조건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러면 너 여기에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공사비가 이제 더 대규모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 돈은 우리가 빌려줄게 하는 게 바로 이제 PF입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그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이 땅에 아파트 지어지면 이거 분양도 잘 나가고 되게 사업성이 있겠네.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대출해 줄게. 네. 라는 게 이제 PF이거든요. 근데 그 PF 이전에 그 전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걸 브릿지, 다리. 네. 그래서 다리금융, PF를 본피, 뭐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렸냐면 그 PF 그 금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브릿지와 본 PF를 조금 다 싸잡아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자가 조금 나뉩니다. 대부분 그 본 PF는 저희 회사 같은 뭐 보험 회사라던가 뭐 은행이라던가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크게 투자하는 애들이 본 PF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단에 있는 브릿지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PF 대출이라는 거는 인허가도 나왔고 본 PF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시공사가 책임 준공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아파트 책임지고 지어줄게. 내가 같이 연대 책임 져줄게. 이런 것들까지 다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PF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크게 위험이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분양이 잘 될 거냐 하냐에 또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근데 브릿지는 인허가도 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허가가 날지 본 PF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불확실성이 쌓여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브릿지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브릿지 대출은 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한 대출들을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이제 증권회사라던가 저축은행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캐피탈 회사라던가 이렇게 조금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증권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뭐 금융 주선 이래가지고 소개팅 시켜주는 거예요. 네. 돈 필요한 그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아도는 금융기관하고 서로 소개팅 시켜줍니다. 근데 소개팅 시켜주는데 공짜로는 안 해주겠죠. 네.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게 바로 뭐 금융 주선 수수료 뭐 이런 건데 처음에는 증권회사가 이런 금융 주선 수수료로 이제 맛을 들인 거예요. 네. 얘는 소개만 시켜줬는데 돈을 주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이 PF 또는 브릿지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이렇게 위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투자자는 널렸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단에 받쳐줄 중순위나 후순위는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증권사가 자기가 들어가죠. 네. 이거 속된 말로, 속된 말 안 할게요. 하세요. 괜찮아요. 네. 몸빵. 네, 네. 몸빵.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그래? 그럼 선순위 투자자는 구했고, 중순위, 후순위는 내가 그냥 대신 터줄게. 네. 이렇게 해서 이 거래를 완결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 수수료를, 소개료를 두둑히 받으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증권사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른 거는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면 뭐 보험이라든가 연기금 이런 쪽은 흔히 말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증권사는 뭐 수신 기능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 한두 건 이렇게 그 투자를 할 게 아닐 건데, 즉 중순위나 후순위 투자를 할 게 아닌데 얘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차입을 하겠죠. 채권을 발행하든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할 말로 하면 유동화를 한다고 하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브릿지 중순위 정도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 이걸 이제 증권사가 먼저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15%의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그 흔히 말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ABCP 같은 거. 그렇죠. ABS, 뭐 ABCP, 또 뭐 ABS-TB 이래가지고 전단체, 네. 뭐 이런 형태로. 이 선중 후순위를 담보로 해서 만든 유동화 증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은 이 PF뿐만 아니라 브릿지 단계에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해줬고, 그거를 유동화해서 또 이제 조달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위험은 뭐냐면, 브릿지 같은 경우도 짧아야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간이고, P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지려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허가 떨어지고 나서 첫 삽 때도 준공까지는 한 3, 4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금융에서 가장 기본이자 또 그 위험한 게 만기 불일치거든요. 네. 사실 SVB 사태도 만기 불일치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내가 예금은 짧게 받고 투자한 자산은 장기채를 투자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짧게 예금 그 맡긴 사람이 내일 당장 돈 줘 하면은 내가 장기에 묶어둔 장기채 어떻게 할 건데, 만기까지 못 가져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손실이 발생해서 이제 위험이 생긴 거죠. 예전에 뭐 각도기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려가지고 97년도 외환위기 때 뭐 종금사들이 네. 뭐 그런 거 행태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 아주 싼 이자로 예. 장기 짧게 빌려가지고. 짧게 단기채를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주고 나서 갑자기 IMF가 와서 은행에서 줘. 네. 일본에서 회수를 해서 예. 사실 종금사 부도가 일본 회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IMF의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이다. 뭐 이런 뭐 얘기가 그런 많이 얘기가 하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진 금융 같지만, 왜냐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짧게 빌리는 이자랑 길게 빌리는 이자랑 다르잖아요. 네. 이자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짧게 빌려서 이자를 조금만 주고, 나는 길게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하는,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갭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갭 투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갭 투자 같은 겁니다. 예. 네. 짧게 빌려서 낮은 금리로 조달하고 길게 빌려줘서 높은 금리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부동산 PF 또는 브릿지 관련해서 이 증권사가 했던 행태가 이런 갭핑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대출해주는 기간은 긴데 이거를 유동화해서 조달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네. 통상 한 3개월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전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 단기 사채를 줄여가지고 전단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짧은 만기에 한 3개월 정도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투자는 뭐 1년,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좀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롤오버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개월째는 돈을 잘 빌렸는데 그 다음 3개월에 돈을 빌려고 보니까 안 빌려줘. 내지는 또 빌려준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리를 달라고 해. 네. 그러면 이제 당초 계획했던 계획에서 틀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길어질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나는 15%의 장기에 빌려주고 이자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전단체 같은 게 뭐 발행도 거의 안 됐고, 뭐 거의 뭐 몇십 프로까지 아니구나. 뭐 10몇 프로까지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조금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런 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좀 증권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네. 특히나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앞단에 있는 브릿지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 사실 본 PF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앞에 브릿지 단계에서는 연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은행이나 이런 쪽은 뭐 연체율이 과거 평균 대비로도 낮은 상태 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안전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 증권만 이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노출도 익스포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노출은 돼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노출을 했는데 몸을 노출을 했는데 해가 뜨거우면 다 타버리는 거고,
해가 약하면 노출을 해도 하나도 안 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뭐 자본금이 튼튼한 체력이 좋은 애들은 뭐 예를 들어 햇볕 아래 있어도 뭐 난 피부가 좋아서 타도 하나도 안 아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꽤 될 것이고 네네. 근데 피부가 연약해서 이게 햇볕이 세지면 그냥 바짝 타가지고 아플 사람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상반기에 뭐 이익을 꽤 많이 낸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체율은 올라가는데 심각할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좀 구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금융의 기법이고 또 증권사가 돈을 버는 하나의 사업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옛날에 뭐 IB 사업부에서 돈 엄청 많이 벌고 증권사의 이익이 늘어났던 하나의 효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롤오버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롤오버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자 대상이었던 브릿지가 PF로 못 넘어가게 되면 그럼 결국은 얘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EOD라고 얘기하는데 이벤트 오브 디폴트 뭐 이래 갖고 그러면 이제 돈을 떼먹이는 거죠. 네. 시행사에서. 왜냐면 시행사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행사가 확보했다던 토지를 경공매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대부분 LTV 뭐 한 60%, 뭐 70% 정도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니 이거 경공매로 넘겼었을 때 요즘에 잘해야 한 60% 정도 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순위 대출자들은 다 받아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권사는 대부분 중순위 이하 쪽을 많이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그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아갈 위험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익스포저들이 그 증권회사의 개별 증권회사의 체력에 맞게 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형사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큰다 하더라도 뭐 이걸로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증권사들 요즘 자본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하니까 그냥 그래 손상 처리하고 그냥 이건 포기해라고 넘어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증권사는 여기에 막 목매고 해가지고 수익 나니까 뭐 집중했을 수도 있죠. 있죠. 수익이 쭉 나왔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별로 안 큰데 그 자기 자본 대비로는 너무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 이런 애들은 까딱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레고랜드 사건 때도 뭐 여러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몇몇이 뭐 문제가 있네 마네 하다가 겨우 이제 넘어갔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 있는데 혹시나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다시 또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건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자기 체력 대비 과하게 익스포저를 가져간 증권사들은 조금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